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16강 신생벤처의 재무제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앞전 시간 때 손익계산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손익계산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신다고요? 다행이네요. 네, 손익계산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경영 성과를 알아보는 지표로서 우리가 매출 그리고 매입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세금이나 또는 다양한 비용들을 다 뺀 상태에서 단기순 손익이나 또는 단기순 손실을 파악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비율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런 것들이 경영성과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대에는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세무, 즉 세무법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고선 이 재무제표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창업가가 알아야 될 세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순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들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먼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개인 사업자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사업자에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업자, 즉 1인, 그 개인이 만들어낸 사업자 등록증은 개인 사업자. 자, 법인, 뭐 주식회사처럼 뭔가 주주가 있는 상태로 같이 투자를 받아서 만든 회사를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사업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고요. 세금의 이름도 몇 가지 공통적인 게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오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소득세랑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말하고요.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 수익 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은 연간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것을 말하죠. 자,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여기서 장부라고 하는 건 회계장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계부처럼 내가 얼마큼 썼고 얼마큼 벌었고 이걸 쓰는 장부를 말해요. 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에서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득 금액은 연간 총 수익 금액, 아까랑 똑같죠? 거기서 표준 소득률을 곱해서 이제 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기준 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는 소득 금액은 연간 총 수익 금액에서 아까 증빙에 의한 주요 경비 그리고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을 뺀 금액을 소득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 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는 하는데 여기서 단순 경비율은 작은 개인 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이 작은. 자, 이런 분들은 연간 총 수익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수익 금액에서 연간 총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정하고 거기에서 세율 6에서 45%까지 8단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매출 과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세율을 뺀 금액을 우리가 소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소득세율을 보시면 1,4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일 경우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건 순수익 같은 거예요. 수익이 1,400만 원 이하냐, 뭐 10억이 초과했냐, 뭐 이런 거 말합니다. 그 수익이 1,400만 원이다? 그러면 6% 정도만 세금을 내라 라는 거고요. 만약에 수익이 1,400에서 1,500만 원, 500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이하다. 그러면 15%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기한 게 1,400만 원 이하니까 1,400만 원을 이제 포함을 하겠죠. 근데 1,401원이 되면 세율이 15%가 되고 1,400만 원이 되면은 6%가 되는 거예요. 즉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흔히 많은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세율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분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서 사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5천만 원부터 8,008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부터 1.5억 원까지는 35%, 1.5억 원에서 3억까지는 38%,
3에서 5억 원은 40%, 5억에서 10억은 42%, 10억을 초과하면 45%까지 냅니다. 자, 그러면 순이익이 10억이 되면은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거의 버신 돈의 반을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자,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줄여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큰 금액이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시기 때문에 이 점을 매우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납세자가 스스로 장부에 의해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즉 누가 대신 납부해 주지 않고 누가 대신 계산해 주지 않아요. 만약 이걸 원한다 하시면 세무사를 고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부라고 하는 것 중에 간편장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소 또는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들이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양식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낸다고 하면 1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이 간편장부의 대상자로는 흔히 이런 경우에요. 직전 연도에 3억 원 미만, 특히 도소매,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수련업, 수렵업,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이런 것들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은 7,500만 원 미만이 돼야지만 간편장부의 대상자가 됩니다. 즉 만약에 지금의 업종이 저런 분야고 수입 금액이 저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율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를 내야 할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납부가 있는데요. 자, 소득세 아래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득세를 국세청에 내시면 그 소득세 기준으로 지방세가 또 매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년 신고 납부일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그에 따른 납부를 하셔서 이제 원활한 성실한 납세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득세 말고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흔히 우리가 영수증 같은 데 보면은 하단에 부가가치세라고 쓰여 있는 바로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데, 흔히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팔 때 받은 금액은 세금에서 물건 살 때 지불하는 세금의 차익을 해가지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벌어들인 돈 때문에 생긴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무언가를 살 때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서로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차익만큼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 결과로 얻은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부가세는 그거와 다르게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윤이 없더라도 부가세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가세와 간이가세를 구분하는데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 즉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매출액의 10%를 곱하고 매입세액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2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이 있는데, 확정 신고 기간이 1월에서 6월까지 했던 사업 실적을 7월에 신고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 실적을 그 다음에 1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즉 반기별로 신고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하고 10월 신고 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 기간인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수, 즉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1, 3월, 7, 9월 중에는 새로운 사업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 신고를 먼저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세금이 확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가세자가 아니라 만약 간이가세자다, 즉 그러면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의 10%를 세율로 적용합니다. 즉 조금 다르죠. 부가세의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즉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가 얼마큼 형성됐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10%만 공제세액으로 낸다. 거기 공제세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같은 똑같이 1에서 6월, 7에서 12월 동안의 사업 실적을 각각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7월과 다음해 1월에 신고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과 10월에 미리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늦게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예정 신고를 먼저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이가세제의 부가가치세율에는 각 업종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전기가스 증기수도업은 5%,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 및 음식점업들은 10%, 건설 부동산은 30%, 제조나 농업업, 숙박업 이런 거는 20%의 부가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은 10%이므로 음식점 1인분의 가격이 11,000원이 되면 11,000원의 10%에서 봤을 때 1,000원 정도가 우리가 부가가치세율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청징수라는 세금이 있어요. 원청징수는 흔히 인건비를 썼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즉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 프로그램 나갔다가 프로그램에서 고용된 일시적인 프리랜서한테 뭔가 인건비를 지급할 때 만들어지는 세금으로서 그 금액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즉 앞에 밑에 있는 그 도식된 표를 보시면 납세자와 원청징수자 그리고 세무서, 은행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서 지급하고 원징수하고 신고하고 납부하고 자, 이런 것들 과정들이 있죠. 즉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원천세는 납부하고 세무서에다가 이행상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급명세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해야 할 때는 어쩔 때 하냐면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꼭 하셔야 되고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수할 때 납부하고 다음에 1월 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건 1년간 지급한 급여 총액에서 내가 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 뭐 더 많이 냈거나 조금 냈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더 많이 냈다면 그걸 회수해 줄 수 있는 그 제도이고 조금 냈다면 더 내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꼭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법인도 개인이나 똑같이 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근데 이름이 좀 달라요.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써서 납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는 똑같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부가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차이점은 소득세가 법인세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의 10%를 이제 부가세라고 매겨요. 그래서 매출세 곱하기 매출액 곱하기 10% 그리고 거기에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와 이 신고 방법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개인 사업자는 아까 전에 딱 1기와 2기 딱 2번만 신고했죠. 그래서 확정 신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예정과 확정 신고를 하고 1기와 2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1월과 3월까지의 실적을 4월에, 그리고 1월에서 6월까지의 신고를 7월에 다시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하고 3월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확정 신고 때 다 해서 한 번 더 신고를 하는데 이제 기한 후 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2기 때는 마찬가지로 7월과 9월 그리고 7월과 12월에 사업 실적을 이제 각각 다음 달에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랑 같이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생긴 소득에 대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즉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번 돈을 내는 거지만 법인은 법인의 형태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별도로 특별 부가세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들의 소득을 조금 알아보자면 그 입금과 손금이라는 게 있는데, 입금은 사업에 생기는 수익 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분, 자산의 평가 차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을 입금이라고 말하고요. 손금은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에 관련된 지출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등. 한마디로 이상한 이제 뭔가 만들거나 영업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들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흔히 특정 송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각 사람들의 순수한 소익은 연간 총 입금에서 송금 금액을 뺀 것이다 라고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법인세율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법인세 자체는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나눌 수 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나눈 기준은 종업원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한마디로 순이익이 5억이다 그럼 10%지만 만약에 순이익이 200을 초과하거나 200 이하다 그러면 20과 22%로 매우 많은 양의 법인세율을 내게 되죠. 단 개인 소득자와는 많이 차이가 있죠. 최대가 22%니까 흔히 많은 개인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면 법인 사업자로 바꿔서 이익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200억과 200억 초과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각각 어쨌든 하든 간에 20% 정도의 수익을 부가세를 발생시켜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대차제조표, 아까 재무상태표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다양한 부속 서류들을 제출해서 법인세 신고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회계 파일을 다운받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내가 이거 절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법인세 납부는 법인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분납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 초과 분 중 일부를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인세 할 주민세 납부가 있는데요. 앞에 개인 사업자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달리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법인세액 10%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서 납부해서 지방세를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법인들이 갖고 있는 원천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를 알아봤는데, 아마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볼 점이 없겠지만 우리 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세금을 어떻게 면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하는 혜택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고 15에서 13세 정도 이하 되는 청년이 창업한 기업으로서 이제 수도권 가밀 억제권 지역에 창업하거나 또는 가밀 억제권 외 지역에 창업한 경우, 그리고 에 따라서 법인세가 소득세 감면 50% 또는 100%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물론 이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영업한 지 5년 이내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외에 지역에 창업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큰 지출 없이 처음에 초창기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법인을 세우는데 스타트업들에게 세제 혜택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 있습니다.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에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이제 혜택을 보고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의 중소기업 및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에서 외에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50, 그리고 창업복지선 사업자의 경우도 100분의 50 정도에서 절반의 법인세가 감면이 됩니다. 또한 인지세라는 게 있어요. 인지세는 사실 거래할 때 많이 쓰여지는데요. 흔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 작성되는 증서나 통장, 계약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이럴 때 이제 면제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 특별세나 그리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자, 이런 것들 또한 각각의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러한 종사가 종사가보단 회사가 많을수록 이런 면제가 많아져야 회사를 운영하기 쉽기 때문이죠. 스타트업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도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감면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존재하는 곳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타 회사에 투자해서 그 소득세를 이제 줄여보는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서 출자한 주식을 이제 양도하는 거, 그리고 중소 창업자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이거나 신기술 투자 조합이 신기술 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이 힘들어서 합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하는 주식이 되는 것.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5가지 형태가 되면 양도시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또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이제 많은 벤처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니까요, 기업들이. 그래서 개인의 투자에 대하여서 투자 금액 30%를 소득금액에서 제공하고 공제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자 조합, 신기술 조합, 그리고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이에 해당이 되고요. 벤처기업 증권 투자 신탁에 수익증권을 가는 것도 이에 해당되고, 벤처기업의 투자 금액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소득 공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세금, 즉 개인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세금 3가지 뭐였죠? 소득세, 부가세, 원천징수.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세금,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크게 부가세 개념이랑 그리고 법인세 개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부가세에서는 우리가 부가치율이 조금 달랐고요, 세금률이. 그리고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세율이 다르긴 하지만 법인세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2번이 아닌 법인은 4번 정도 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은 2번 정도 신고를 해서 우리가 세무에 꼭 성실한 세무 납세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한번 알아보았고요. 후반에 우리가 지원받는 공제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공제할 내용도 꼼꼼히 잘 보셔서 특히 청년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면제를 꼭 받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재무대표 상태에서 이제 3번째 시간 한번 볼 건데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지는 못했을 지표일 것 같아요. 앞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네이버에 치면 잘 나오지만 현금 흐름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회사 안에 현금이 막 흐르고 있겠죠. 막 매출도 내고 매입도 하고 하니까요. 그럴 때 이 현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업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 월급이나 대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업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과 비례하거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처럼 매출 채권에 비해 매입 채무가 너무 크면 적자임에도 영업 현금 흐름이 커져서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잘 판단하셔서 영업 현금 흐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아보면 좋은데, 간단히 키워드만 잠깐 살펴보면, 매출 채권은 매출이 발생했으나 해당 기업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물품을 등을 구매했지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키워드를 꼭 알고선 이 현금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투자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투자 현금 흐름은 장기적인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구매할 경우에 현금은 유출되므로 판매할 경우 현금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 판매하게 된다면 그만큼 기업은 자금 확보가 급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 잘 그렇게 흐름이 막 간다면 뭔가 불안하거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기업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내가 투자 현금 흐름, 즉 부동산 주식을 판매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현금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무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돈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활동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나 대출 등은 현금을 유입을, 대출 상환과 이자 지급, 배당 제금은 현금 유출과 이어지는데 이처럼 투자 유치하거나 또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그만큼 돈을 쓸 일이 많거나 또는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하거나인 것 같고요. 대출 상환과 이자 지급, 배당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유로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도 기업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조금 나눠보면 사업 초기에는 이 세 가지 흐름들이 먼저 영업현금 흐름은 잘 안 좋고 투자현금도 잘 안 좋지만 재무현금 흐름은 풍족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 때 투자 유치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성장기나 또 현금기에는 영업현금 흐름은 뭐 좋다 나빴다를 반복하고요. 투자현금 흐름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이유는 뭐 어떤 자산들을 계속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요. 부동산 구매할 수도 있고 기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현금은 매우 좋죠. 내부 투자가 더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기에는 반대로 영업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요. 이유는 수익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이고 반대로 재무현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투자를 이제 받지 않고 반대로 돌려주는 시기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침체기 때에는 영업현금 흐름, 재무현금 흐름이 정말 안 좋고요. 반대로 투자현금 흐름이 좋아요. 왜냐면 사업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뭔가 계속 판매하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걸요. 그래서 투자현금 흐름이 매우 급격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도 충분히 기업을 잘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